민주당 영입인재 이탄희 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판사들 뒷조사하는 파일들을 관리를 하고 있었고 그걸 이제 제가 관리하는 역할이었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브레인들이 그런 추잡한 짓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분들한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던 건지. 너무 큰 배신감이 드는 거예요. 변호사님 화가 많은 분 아닌가요? 당선되면 가장 먼저 뭐 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미 약속을 했어요. 국민들 앞에서. 네, 법관 탄핵이 필요하다. 근데 그 법관 탄핵은 제가 뭐 과거 청산을 위해서 하자 꼭 그런 거 아니에요.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국내 유일의 본격 정치 예능 의사소통 TV 시작합니다. 원장 주웅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원장 김현지입니다. 오늘 또 역시 인재 영입 시리즈인데요. 민주당 영입 인재 제 10호가 되겠습니다. 이탄희 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너무 유명한 분이라서 TV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 부원장이 이탄희 변호사님의 양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탄희 변호사님은 78년생으로 올해 43세 서울 출생이시고요. 44회 사법고시를 통과한 연수원 34기입니다. 수원, 서울, 광주, 제주 지방법원을 거쳐서 법원행정처의 기획2심사관 심의관을 겸임하셨고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입니다. 2019년에 담당하셨고 수임료를 받지 않으셨네요. 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맡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기획 2심의관 이게 이력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네. 법적으로는 제가 한 2시간밖에 기획 2심의관 일을 안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게 좀 사연이 있는데요. 그래서 발령을 받고 그 전에 이제 행정처 들어가서 뭐 인수인계 받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사건이 있어서 네네. 사표를 내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역사상 가장 짧은 심의관 그러시네요. 2시간. 하지만 이 법원 행정처에 이렇게 발령 받으신 거는 좀 엘리트라고 제가 알고 있고. 학창시절 어떠셨어요? 학창 시절이요. 네. 특별한 건 없었고요. 근데 저는 어울려 노는 거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가 무슨 기억이 나냐면 풍납동이라고 혹시 알죠? 들어보셨어요? 네. 네, 거기 제가 초등학교를 거기서 살았는데 초등학교 때 네. 80년대 그때 물난리가 되게 크게 났었어요. 네. 여러 번. 제가 기억나는 게 하루는 이제 아파트에 살았는데 제가 4층에 살았거든요. 근데 물이 3층까지 찬 거예요. 네. 그게 한강 바로 옆이어가지고 뚝이 무너져서 물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바람에 1, 2, 3층에 살던 이제 친구들이 일단은 몸을 뉘을 데가 없으니까 저희 이제 4층, 5층에 올라와서 같이 이제 지냈어요, 한 일주일. 저는 그 물난리 났던 기억을 집에서 얘기를 하면 어른들은 굉장히 안 좋았던 기억으로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어울려 놀면서 좁은 데서 누워서 같이 자고 식사하면서 이렇게 지냈던 그런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울려 노는 걸 항상 좋아했던 것 같아요. 사람을 좋아하시는군요. 저는 사람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어떤 계기로 법학을 선택하셨나요? 제가 별 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지내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이제 막 몰입해서 지내는 편이었거든요, 성격이. 특별히 내가 미래에 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잘 없었어요. 근데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좀 비호감이 또 되는 것 같긴 한데. 좀 재수없네요. 놀다 보니 서울대 법대 갔다. 놀다 보니는 아니고 공부는 했는데 내 꿈이 뭐지? 뭐 내가 뭘 잘하지? 막 이런 고민을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흘러서 그냥 가게 돼요. 네. 성적이 너무 좋으셨군요. 하다 보니까. 근데 저희 시청자들이 이제 좀 익숙해지셨어요. 네네. 앞에 나오신 분 중에 네네. 산후 우울증 극복하려고 맞아. 사법고시 보신 분 계시고, 네네네. 그다음에 연수원에서 뭐 우연히 시험을 잘 봐서 김앤장에 가셨다는 분도 계시고 다 이해하실 겁니다. 네. 그러면 집안에 네. 법조인의 꿈을 심어주신 분이 계셨나요? 별이 그렇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어렸을 때는 제가 네. 수학을 좋아했어요. 저희 네. 아버지가 이제 그쪽으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어렸을 때 어디 가서 심부름 시켜서 잔돈 가져오면 잔돈 맞는지 이렇게 잘 맞춰보고 계산하는 법 가르쳐 주시고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 수학에 한번 막 빠졌다가 그거를 이제 벗어난 이후로는 특별히 저한테 이렇게 기대를 안 하시고 그냥 냅두신 것 같아요. 그럼 아버님은 이제 이과 쪽을 원하셨겠네요? 그랬었죠. 네. 네, 어렸을 때는. 근데 어떻게 벗어나셨어요? 이게 내 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신 건가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수학 올림피아드 예, 초등학교 때는 안 나가보셨죠? 그러니까 뭐 나갔어. 이제 올림피아드라기보다 그냥 국내에서 하는 이런 경시대회. 네, 경시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좀. 네.
그러니까 요약하면 경시대회도 좀 하고 친구들이랑 좀 놀고 하다가 서울대 법대를 간 거죠. 아니 노는 거는 몰날기 때만 놀았고 평소에는 공부 반 노는 거 반. 그러니까 박탈감 너무 심하니까 공부를 그렇게, 조금은 네, 하셨던 걸로. 하신 걸로. 네. 해야죠. 그럼 법학은 그렇게 선택하셨고 판사는 왜 선택하셨나요? 판사는 조금 사연이 있는데요. 사실 판사가 저한테 어울린다는 생각 안 했어요, 처음엔. 제가 고시 공부를 하고 사법연수원에 갔을 때는 당연히 이제 변호사 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선배들이 다 변호사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나도 무슨 변호사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제 연수원 1년차 때 이라크 파병 사태가 있었어요. 그때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 결정을 하고 나서 본인들이 하는 전쟁에 이제 대한민국도 참전을 해라 같이 이렇게 요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말아야 되냐 이런 막 논쟁이 있을 때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사법연수원 다닐 때 우리 헌법에 국제평화주의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해가 2003년인데 약간 우리나라의 격동의 해였어요. 그때 참여정부 첫 번째 해고 뭐 대통령께서 그때 검사와의 대화도 하고 강금실 법무장관이 뭐 후주제 폐지해야 된다 이런 것도 하고 막 그런 좀 사회 분위기 영향도 받고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저희가 연수원에서 연수생들이 파병이 헌법에 위반된다 그래서 의견서를 집단으로 제출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맞아요, 기억나요. 네, 국제 평화주의인데 그렇죠. 전쟁이 났을 때 그 전쟁을 억제하러 보내는 게 평화에 어긋나는 건가요? 그 전쟁은 유엔 사무총장도 불법이라고 했던 전쟁이에요. 전쟁이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사담 후세인이 대량 살상 무기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전쟁했다가 나중에 없는 걸로 밝혀져서 네. 영국에서도 잘못된 전쟁이라고 나중에 바로잡고 했던 그런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서명을 받았는데 문제는 의견서에 서명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560명 정도가 서명을 했거든요. 네, 한 해에 이제 1000명인데 네. 저희 이제 동기 중에 한 460명 정도 받고 또 이제 다른 이제 선배 기수에서 한 100명 받고 이래서 너무 많아지니까 이게 큰 사회적 사건이 됐어요. 연수생들이 무슨 반란을 일으켰다. 집단 행동하는 네, 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묘사도 하고 그래서 서면 경고도 받고 징계도 받고 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연수원 1년차 때. 근데 제가 그 일을 겪고 나서 좀 특이하게 네. 화가 나더라고요, 일단. 그쵸, 화가 나죠. 징계 자체가 저는 되게 부당하다고 그렇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제가 극복할 수 있을까? 내지는 뭐 만회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생각한 게 네. 판사가 되면 아, 남들이 좀 판사 되게 좀 선망하던 그때 그렇죠. 상황이었으니까요. 네. 판사가 되면 뭔가 저한테 이렇게 내려진 부당한 평가가 극복되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제 같아요. 어린 마음에 좀 그런 생각을 네. 했었어요. 네. 부시가 전쟁을 벌이기로 했던 결정의 나비효과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오네요. 네. 그래서 판사가 되셨는데 이후에 우수법관에 선정이 되셨습니다. 3번이나. 오, 네. 변호사들이 직접 뽑는 건가요? 네, 이렇게 좋게 봐주신 거죠. 근데 제 재판 스타일이 좀 달랐던 부분은 뭐 이거는 꼭 그거 자체가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법정에서 되게 시간을 많이 보냈거든요. 되게 작은 사건들 있잖아요. 뭐 네. 벌금 100만 원, 200만 원. 네. 뭐 교회 같은 데서 여러 명 싸움이 붙어가지고 피해자도 10명이고 뭐 때린 사람도 10명이고 한 이런 사건들. 네. 이런 거를 쉽게 처리하려고 하면 벌금 100만 원을 청구돼서 왔을 때 인정하시면 한 50만 원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상하게 저는 그런 사건들을 꼭 진실을 밝히고 싶기도 하고 뭔가 좀 이렇게 납득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다 증인을 부르고 이렇게 억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다 오시게 해서 약간 큰 시장처럼 법정에 네. 다 앉게 해가지고 의자도 여러 개 놓고 계속 말씀 나누게 하고 뭐 증거 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변호사나 검사가 그걸 이렇게 프로젝터에 띄워가지고 같이 보면서 확인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재판을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안 좋은 점이 재판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50만 원에 끝내겠느냐 하는 오케이 하시면 한 2, 3분 만에 끝낼 수 있는데 재판을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뭐 며칠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재판이 되게 길었어요. 아. 그래서 변호사님들도 사실은 힘들어하시고 계속 앉아 있어야 되니까 또 직원분들도 힘들어하시고 그런 거를 사실 할 때는 저는 좀 내 평판은 포기하자 그냥 이거는 욕먹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쭉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 연말쯤 되면 이것도 괜찮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봐주신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의과대학 실습 돌 때 네. 회진 2, 3분 만에 끝내줄 수도 있는데
회진 돌 때마다 환자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시느라고 회진 2-3시간씩 도시는 교수님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 만나면 그때는 진짜 짜증 나는데 끝나고 강의 평가할 때는 에이 이러면서 써주면 되잖아요. 약간 끝날 조금- 때 이제 헤어지니까 기쁘잖아요. 아, 저 판사로부터 벗어난다. 그 기쁨을 뭔가 제가 괜찮았던 사람으로 착각하시고 이렇게 시작해 제 주신 거 아닌가. 생각에는 변호인들 네. 그리고 그 원고 피고 다들 네. 억울함이 최소화가 돼서 네. 최소화가 돼서 이렇게 뽑히지 않으셨을까. 네. 그래서 이제 저도 환자랑 대화를 할 때 딱 사실 저는 보자마자 진단을 알죠. 50만에 하십시오. 똑같이. 돌팔이에요? 아니 보자마자 어떻게 얼굴을 보자마자 얼굴 진단이 보면 나와? 진단이 나오고 그 거짓말. 영화에도 나오잖아. 청진기 되면 진단 나온다고. 환자 뭐 이런 데 가시면 안 돼요. 아니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하고 다 얘기해 보십시오. 하면 얘기를 이제 쭉 듣다 보면 거기서 미처 클루를 못 찾았던 단서를 못 찾았던 것까지도 맞아요. 찾아서 포괄적인 진료가 되는 그런 느낌을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또 자주 안 오시잖아요, 병원에. 네. 이렇게 한 번 왔을 때 충분히 얘기를 못 하신 분들이 계속 다시 오시는 것처럼 법원도 마찬가지거든요. 한 번 이렇게 불신이 생기신 분들은 계속해서 오시게 돼요. 네. 그래서 왔을 때 이렇게 잘해드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이나 사건 있으세요? 뭐 많은데요. 지금 딱 생각나는 거는 한 이제 중년 남성이 이혼을 하시고 나서 그 딸하고 아들을 이제 혼자서 키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사건 내용은 이 중년 남성이 딸 아이를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학대했다는 거였어요. 몇 살? 학대가 시작된 거는 초등학교 후반 때였던 것 같고 이제 중학교 초반 때까지 쭉 네. 해서 뭐 폭행도 있고 뭐 폭언도 있고 뭐 내용이 많았는데 이제 딸 아이는 이제 그 이야기를 증언을 하고 그 아빠는 절대 그런 일 없다라고 하고 흔히 말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딸아이 엄마가 애를 데려가기 위해서 이제 시킨 일이다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리고 또 그 둘째인 남자아이는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얘는 또 이제 누나가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네네. 막 복잡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이 딸 아이가 아빠한테 들었다는 이제 폭언 내용 중에서 크게 네. 있었어요. 막 나가서 술집 여자나 대라. 네. 아무 남자나 만나고 다녀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네.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좀 만들어내기는 어려운 말이고 특이한 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학대를 하더라도.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제가 그때 근데 떠오른 게 제 친한 친구 중에서 네. 이렇게 비슷하게 이제 딸 아이를 키우는데 이제 이혼을 하고 한부모 가정인 친구가 네. 있었어요. 그 친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딸 아이를 너무 이제 끔찍하게 생각하는데 딸을 볼 때 이제 너무 예쁘고 좋은데 이상하게 내가 눈앞에 보면서도 계속 그리운 마음이 든다고. 보고 딸이 있어도 눈앞에 있는데도 보고 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이 내 친구가 이 딸 아이를 보면서 자기의 그 떠나간 예전 아내를 계속 생각하는구나 하는 제가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게 약간 심리학적으로 투사가 되는 네. 거죠. 맞죠, 네. 네. 근데 그 사건에서 제가 맡았던 사건에서 그 이제 딸아이 아버지가 했다는 그 말을 딱 들으니까 그럴 수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똑같이 이제 자기 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를 버리고 간 아내잖아요. 딸하고 아들을 버리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이제 이 아이한테 좀 투사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그 재판 받는 그 중년 남성한테 네. 떠나간 아내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 그래서 막 이렇게 질문을 막 하고 대답을 하다가 거의 비슷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남자아이는 결국 나중에 얘기를 많이 들어보고 아동심리 전문가들 얘기도 들어보니까 지금 심리 상태가 누나가 떠나고 나면 나만 혼자 아빠랑 남게 되니까 나는 살기 위해서 이제 아빠가 원하는 대로 진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걸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건을 풀어봤던 기억이 나요. 어른들이 진짜 나쁘네요. 근데 자기도 어른이라는 인식 없이 그냥 각자가 받은 상처를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품고 사는 건데 그게 아이들한테 크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좀 주는 거죠. 네. 이게 처음에 아빠, 딸, 아들의 얘기가 다 달라서 이게 네. 거의 솔로몬의 재판 같은 상황이었는데 프로파일링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경험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 제가 그 고등학교 친구와의 경험.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한 게 판사가 사회적 경험을 많이 갖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런 제도가 아니거든요. 20대 때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들 바로 판사 되는 그런 제도니까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렇지 않은데
이로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 그때 처음 했던 것 같아요. 하다 보니 또 이렇게 진지한 얘기가 됐네요. 그러네요. 네. 2시간 했던 법원 네. 행정처 기획심의관이 그래도 가장 선망받는 자리라고 하던데요. 이제 발령 받은 날로부터 실제 근무하는 날까지 시간이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이제 법원행정처에 가서 거기에 이제 윗 상사될 사람들도 만나고 전임자도 만나서 인수인계도 받고 또 휴가 내고 가서 일도 같이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졌던 거죠.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때 이제 종합을 하자면 법원행정처에서 이제 판사들 뒷조사하는 그 파일들을 관리를 하고 있었고 그걸 이제 제가 관리하는 역할이었고요. 그러니까 그걸 전혀 모르고 가셨는데 전혀 몰랐죠. 인계를 네. 받다 보니 그렇죠. 인수인계 받고 또 윗사람한테 얘기 듣고 하면서 앞으로 그거를 이런 알게 일을 해야 됐죠. 된다. 그렇죠. 예. 그러면 윗선에서는 네. 제 일도 잘하고 똘똘하다니까 데려와가지고 요런 일 시키자 이렇게 됐던 거네요. 그래서 제가 네.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한번 그때 인사를 했던 분들한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분들한테 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던 건지 안 물어보셨어요? 물어볼 기회가 없었죠.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사표 내고 바로 이렇게 사건이 뻥 터졌으니까. 제 생각은 네. 똑똑한 건 기본이고 우리 사람이라고 비밀도 잘 지키고 근데 그렇다고 하면 전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네.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온 건가. 제가 볼 때는 네. 변호사님이 처음에 딱 보면 첫인상이 되게 순해 보이니까 아, 네. 그런 폭로 이런 거친 그럼- 언행을 안 할 것 같아서 저는 그때는 막 그런 생각했어요. 나를 뭘로 보고 그리고 또 그런 걸 저한테 이제 좀 숨기고 싶어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숨기는 게 없이 네가 이게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이제 판사들이 설문조사하는 그런 작업이 있었거든요. 그게 네. 이제 일선 판사들 대상으로 현 제도에 대해서 불만이 없는지 이런 거 설문조사 할 수 있잖아요. 할수 네, 있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설문조사하는 그룹에 대해서 뭐 와해시키겠다 해서 무슨 파일을 보니까 무슨 로드맵까지 만들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거를 만들어서 저한테 또 시켰어요.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대한민국 최고의 브레인들이 모여서 추잡한 짓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잘못된 일이다라는 걸 인지하고 사표를 낼 때까지 얼마나 걸렸나요? 이제 처음 제가 뒷조사 파일 이야기를 들은 날로부터는 이틀 걸렸죠. 이틀이요? 이틀이요? 네. 그러니까 인수인계 과정에서 듣고 그다음에 정식 발령이 나서 2시간 만에 네. 법원 행정처를 떠나시고 그때까지 판사를 몇 년 하셨어요? 제가 2009년에 판사 생활 시작했으니까요. 2017년 그러면 이제 9년째 되는 해였죠. 근데 물론 굉장히 잘못된 일이긴 한데 네. 9년간 해온 직업을 단 이틀 만에 그만둬야겠다라는 결심이 진짜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때는 되게 엄청난 감정적인 그 뭔가 분노라고 해야 될까 참담함이라고 할까 그런 에너지가 생겼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게 단순히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을 시키느냐 이런 거에서 오는 그냥 분노가 아니라 제가 느끼는 어떤 소속감이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네. 이게 젊고 양심적인 이런 어떤 판사들이 다수가 있다. 내가 생각하는 이상을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원래 제가 사람을 되게 좋아했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좀 성향이 있어서 그랬는지 그게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빠져나와서 거꾸로 이제 그 사람들을 공격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잖아요. 총을 거꾸로 드는 거죠. 그런 상황을 제가 못 견뎠던 것 같아요. 그거를 못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서 나오는 그런 감정적인 분노를 가지고 생각을 이제 해본 거죠. 내 이 감정이 올바른 것인가 아니면 이게 그냥 참고 누르고 해야 되는 일인가 그 생각을 해봤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지금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거는 판사 누구도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일이고 네. 내가 충분히 이거는 거부할 만한 명분이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의외로 되게 빨리 할 수 있었어요. 네. 가족들은 만류 안 하셨어요? 그게 또 재밌는 부분인데 저희 아내도 되게 또 이렇게 혈기왕성한 친구여가지고 그냥 농사 짓고 살면 된다. 일 잘 안 되면 가져가 이러고 멋지시네요. 네. 저는 오늘에야 이게 자세히 알게 됐는데 네. 정리해 보면 행정처에서 법관의 성향, 뭐 법관의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는데 네. 그거를 당하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그렇죠. 심지어 인수인계를 받으러 가는 사람도 모르고 갔고 그 전에 그거를 하셨던 분들은 그냥 입을 네. 다물고 계시고 그거를 끄는 분이 변호사님이시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또 따지고 보면 제가 한 것도 별게 없어요. 그냥 아니 뭐 그게 제일 중요한 엄청나죠. 저는 그냥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사법농단의 폭로자 가끔 이렇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네. 뭐 아니면 뭐 내부 고발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근데 제가 가끔 약간 좀 이렇게 머쓱한 것이 사실 제가 폭로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거 그냥 사표 내고 안 하겠다라고 한 것이고 그걸로 촉발돼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큰 저항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항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는 저도 이제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 내가 이걸 폭로를 했다고 해야 되나 말했다고 해야 되나 막 이런 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범인들의 눈으로 보면 판사 내려놓는 것도 그렇지만 법원 행정처 출세 가도 네. 거기서 또 내려온다는 것도 그게 더 힘들 것 같아서. 근데 제가 그거는 좀 제 강점인 것 같아요. 네. 네. 버리는 건 좀 남들보다 조금 더. 그리고 이게 따지고 보면 엄청난 희생인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희생도 아닌 게 그냥 하면 다시 변호사 하면 되거든요. 아까 농사 짓는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저희 안에 은근히 슬쩍. 농업 전문 변호사. 아, 그런 게 어딨어. 공익 변호사 활동을 하시면서 전관 예우를 거부하셨다. 지금 두 번째 뵀습니다. 소병철 검사님 이후로. 네. 네. 근데 사실 그 소 검사장님은 정말로 큰 뜻을 가지고 거부하신 거고 네. 저는 이제 언젠가부터 인생이 꼬여가지고요. 김현장에서 안 데려가던가요?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가 되는 인생은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29에 젊은 나이에 판사가 된 것도 빨리 된 거지만 이제 2017년에 그때 39이었는데 행정처 심의관 가는 자리 세속적인 의미에서는 초과 달성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거부하면서부터는 되는 인생은 끝났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하는 인생이거든요. 뭔가 이렇게 주어지는 상황에 대처해서 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필요한 일 있으면 해야 되는 거고 하다가 더 이상 판사 아닌 것 같으면 나와야 되고 계속 이렇게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는 인생이 돼버렸는데 계획 없이 나오다 보니까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저도 판사 하다가 이제 변호사 하던 선배들이 있으니까 네. 친한 선배들하고 이제 만나서 얘기하게 되고 소위 말하는 정관 변호사들 있는 사무실에 가봤어요. 네. 가서 이제 제 자리도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아, 그래서 벌써? 이방 네가 써라. 네. 그래서 가서 이제 막 앉아보기도 하고 소파에 그러니까 막 뒤에서 따뜻한 햇살도 이렇게 내리쬐고 막 예. 좋긴 좋더라고요. 네, 네. 근데 한 몇 분 딱 앉아 있으니까 갑자기 되게 우울한 느낌이 아. 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창밖에서 보면 이렇게 직원분들이 이제 전화 막 하시면서 네. 수입료 뭐 얼마다 막 서로 막 얘기하는 이런 것도 들리는 것 같고 수입료가 그런- 너무 적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약간 비장했어요 그때. 예.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예전에 저의 딱 아름다웠던 흠잡을 데 없었던 딱 판사의 모습하고는 좀 이제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조금 뭐 서글프기도 하고 상실감도 들고 또 제가 판사직 좋아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잘 정리해야 된다 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좀 톡하게 먹고 나왔던 거기 때문에 좀 마음이 좀 비장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 뭐 수입료 4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이 얘기하기가 제가 생각하기엔 저를 너무 저 스스로가 저를 함부로 쓰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울해서 접어야 되겠다 해서 접고 그때 생각한 게 제가 원래 20대 때 네. 이제 변호사 생각하고 하면서 가고 싶었던 이제 공익변호사 단체가 있었거든요. 예. 네. 공감이라고요. 공감. 예, 예. 공익변호사 단체인데 이제 우리나라에 가장 오래됐고 예. 가장 많은 변호사님들과 이제 다른 구성원들이 계시고 지금도 굉장히 열심히 헌신적으로 하시고 네. 계신 그 소중한 정말 단체인데요. 그래서 지원을 해서 최고령 신입사원으로 채용이 돼서 그래서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네. 뭐 제가 그렇게 소 검사장님처럼 막 그렇게 크게 결단을 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 공감에 이제 의뢰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제 도움을 쉽게 청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당연히 많이 오시고 필요한 사건이 있다고 하면 먼저 찾아 나서기도 하고요. 저 그 변호사님 공감에서 일하실 때 인터뷰 네. 하신 거 봤어요. 아, 네. 진짜 쪽방에 네. 그 칸막이 하나 있고 굉장히 좁은 공간에 서류 이만큼 쌓아놓고 네, 네. 땀 흘리면서 일하시고 계신 게 네.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힘들진 않으셨어요? 낯설었죠. 왜냐면 저도 30대를 다 법원에서 보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여기 온실이거든요. 네. 딱 출근하면 지하주차장 들어가서 스크린도어 통과해서 딱 들어 스크린도어 닫히고 나면 세상을 접할 일이 별로 없어요. 아, 병원이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병원도 그래요. 그렇죠. 이제 진료실에서 환자 만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 만나는 대부분일 텐데 저희도 이제 법정에서 사람 만나는 게 대부분이고 그렇게 근데 제가 가장 왕성한 30대를 다 보내버렸기 때문에 40대 돼서 다시 나와서 이제 막 현장에 뛰고 이러는 게 처음에는 낯설었는데 근데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
그 1년이 굉장히 알차고 제가 잃어버렸던 시간을 다시 찾는 그런 기회였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공익 변호사 하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에 기여를 하시고 의미 있는 일인데 거기서 또 법원 개혁 운동을 또 하셨어요. 처음에 갈 때는 정말 법원 쳐다보도 안 보려고 그랬어요. 이제 법원 새끼들. 아니,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2019년 5월 달에 사법농단 관련 판사들 면죄부 사퇴다 제가 이렇게 부르는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원래 검찰에서 연루됐다고 66명의 판사들을 대법원에 비의사실 통보를 했어요. 네. 근데 대법원장께서 그중에 10명만 징계 청구를 하고 대부분의 판사들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그런 결정을 했거든요. 그 네. 결정을 하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겠다. 근데 그날 제가 오후에 그 뉴스를 접하고 너무 큰 배신감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럼 저는 저 법원에서 나올 때 정말 철석같이 믿었거든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정말 그때는 이제 분노의 감정을 느꼈고 또 그 분노가 저는 되게 정당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날 이제 저녁에 페이스북에 글을 쓰고 강연도 시작하고 뭐 인터뷰도 하고 글도 기고하고 변호사 단체에서 이제 변호사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제 법원 개혁 활동도 시작하고 더 의식이 좀 깊어진 것 같아요. 예.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변호사님 화가 많은 분 아닌가요? 제가 사람을 진짜 좋아해요. 네. 그래서 막 이런 소속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배신감에 약한 것 같아요. 그렇죠. 배신감. 네. 특히 또 이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 큰 영향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모습을 보였을 때 굉장히 좀 배신감 많이 느끼는 편인 것 같아요. 배신감은 나의 힘. 그럼 정치하겠다고 결심하신 이유도 배신감인가요?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하나는 제가 이제 당 지도부를 뵙게 됐는데 그때 제가 여쭤봤어요. 진짜로 사법개혁 할 거냐, 정말로. 지금 전반기에는 검찰개혁에 어떻게 보면 집중을 했던 것인데 예. 후반기에는 법원 개혁에 집중을 해서 우리가 사법기관을 공정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야 이 시스템이 투명해져야 어떤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문제에 또 집중할 수 있는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예. 근데 사법개혁을 주된 과제로 삼아 주실 정말 생각 있으시냐 했을 때 정말 흔쾌하게 사법개혁은 21대 국회 민주당의 핵심 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네. 그게 제가 이제 마음을 움직이는데 큰 계기가 됐고요. 또 한 가지는 또 그게 있었죠. 사법농단 1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유해용 전 판사 사건이 있었어요. 네네. 직권 남용에 대해서 무죄 받으신. 무죄 근데 선고 그게 이제 받았습니다. 저는 그날도 너무 화가 났던 게 제가 진짜 1년 내내 얘기했거든요. 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거 올바른 해결 방식이 아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헌정 체제를 위협한 것이고 판사들의 직업 윤리 위반이기 때문에 탄핵을 해서 공직을 내놓게 하고 징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직권 남용으로 기소할 게 아니고. 그건 필요하면 할 수 있는데 네.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절도를 했어요. 그럼 네. 절도가 본질인데 그 과정에서 집에 들어간 것만 계속 주거침입 가지고 주거침입이라고 네. 하면서 싸우고 있는 셈인 거예요. 근데 네. 주거침입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집주인이 속아가지고 그냥 문 열어줬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 주거침입 만약에 무죄가 나면 절도가 없어지나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 그 절도는 절도대로 다뤄야 되는데 아무도 안 다루고 있는 거예요. 대법원장도 네. 무책임하게 손 놨고 국회도 기능마비로 아무도 안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이렇게 계속 가면 어떻게 되냐면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피해자였다. 우리가 마녀사냥당했다. 네. 이렇게 할 것이 저는 거의 눈에 뻔히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마음을 더 붙였죠. 빡치셨군요. 화가 났죠. 네. 제가 평소에는 화를 안 나는데 정말 화가 나는 네. 그 시점이 되면 좀 참기가 힘들어요. 네. 화가 많으니까. 예. 이렇게 계기를 들어보니 정치 입문을 안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었네요. 당선되면 가장 먼저 뭐 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미 약속을 했어요. 국민들 앞에서. 법관 탄핵이 필요하다. 네. 근데 그 법관 탄핵은 제가 뭐 과거 청산을 위해서 하자 꼭 그런 거 아니에요.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판사들한테도 이 판사직이라고 하는 게 공직인데 국민에 대한 신뢰를 배신하면 아무리 법원이라는 조직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 내놔야 된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미래를 위해서 직업윤리의 기준을 세운다. 이런 차원에서 꼭 탄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 이제 할 일은 정말 많아요. 이제 법원 개혁, 검찰 개혁, 또 그 외에 공직사회 전반의 개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다 관심이 많거든요. 이게 하다 보니까 다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법원 개혁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이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게 유신 때 시작된 거라서 한 40년 넘게 굉장히 오랫동안 쌓인 그런 낡은 공고한 체제예요.
이거 바꾸려고 하면 한두 가지 바꾸는 일로는 안 되고 어떤 큰 대장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떤 사법개혁 기구를 설치를 해서 차근차근 해나가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 여기서 질문이에요. 삼권 분립이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법관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에서 만약에 소추하게 되면 입법부가 사법부에 대한 권한을 침해하는 건 아닌가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거는 이제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건 서로 견제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견제를 해서 똑바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삼권 분립인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 헌법이 인정을 한 거예요, 국회에. 그래서 탄핵이라고 하는 게 헌법과 법률에서 하라고, 국회에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제도인 거죠.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실 이거는 국회에서 결정을 짓는 게 아니라 소추만 하는 거고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해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했잖아요. 법권 탄핵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국회에서는 재판에 회부만 하는 것인데 지금 회부조차 안 해서 문제인 거다. 마지막으로 어떤 정치를 하고 싶으신지. 요즘 드는 생각은 마음을 알아주는 정치. 사람들의 마음을 네. 알아주는 정치. 왜냐면요, 저는 되게 제 생각이 확실한 편이긴 해요. 근데 저의 힘은 제 생각에서 나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같이 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어떤 소속감에서 힘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같이 하는 소속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을 알아주는 정치, 그런 거 할 수 있으면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캐치프레이즈 나왔네요. 마음을 알아주는 알아주는 정치. 정치. 네. 그래서 오늘 이탄희 변호사님 모시고 의사소통 TV 진행했고요. 저희가 말미에 변호사님의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서 저희 부원장이 총평, 판결, 주문 네. 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보면서 딱 한 단어가 생각났어요. 네. 순한 매운맛. 순한 매운맛. 칼에 보면 순한 맛, 약간 매운맛, 아주 매운맛 있잖아요. 근데 겉으로 보면 굉장히 조용조용하고 사람을 좋아하시는 게 느껴지지만 불의를 참지 않는 분노가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확고한 신념과 정의감이 있는 분이 정치를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사실 국민 입장에서 되게 감사한 일이죠. 환영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한 매운맛으로 국회의원 20년에 처합니다. 5선 하셔야 됩니다. 5선. 최소. 아니 항소할 수 없나? 항상 안 됩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